아마존하고 11번가의 협력은 약간 니치마켓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지금 11번가가 여기로 간다고 했잖아요. 11번가가 아마존하고 제휴를 하게 되면서 약간 니치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번가는 메이저 이 경쟁 시장에서 떨쳐나와서 지금 여기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죠. 11번가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에는 긍정적이다. 이게 온라인 이거하고 지금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지금 맞짱 뜬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이마트에 대해서는 좀 저희 11번가는 조금 좀 불안한데, 아마존이라는 회사와 협력하고 이 아마존이 다 유럽하고 미국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해외 직구의 거의 대부분이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는 해외 직구 시장은 아마 아마존이 상당히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시장 규모가 작아요. 4조 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이 160조 시장인데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 가치 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전체 이 판도를 온라인 유통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류센터 설명 잘 안 드렸는데 쿠팡은 사람이 되게 많이 써요. 그죠? 그 돈도 많은데 자동화를 안 해요, 잘. 돈도 많은데 쿠팡 뭐 랜덤 스토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이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SKU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긴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쉘들이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막 자동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중간 단계 물류센터 안에서 이 재분류, 보관, 이 피킹 이 단계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동이고, 그리고 이마트는 상당히 자동화가 돼 있어요. 왜냐? 여기는 2만 개밖에 안 돼요. SKU가 식품 온라인이니까. 근데 쿠팡은 뭐 지금 500만 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화하기가 힘들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도 뭐 키바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화 되게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카테고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산품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조금 더 로봇 가지고서 자동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땅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올렸어요. 층을 올렸는데 어떻게 로봇들이 왔다 갔다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그 사업 환경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마켓컬리는 이 SKU는 이마트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여기는 벤처 기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온라인인데도 수동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홈쇼핑은 지금 보면은 재밌는 현상이 뭐예요? CJ도 마찬가지지만 다 합병해버렸죠. 합병. 별도 회사로 두지 않고 다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CJ ENM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홈쇼핑 가지고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뭐 미디어 엔터 또는 계열사 실적의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그래서 홈쇼핑은 그냥 연간 1,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꾸준히 나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홈쇼핑이 그럼 꼬꾸라지겠느냐? 이게 재밌는 사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나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이제 꼬꾸라지면서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근데 이게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근데 홈쇼핑은 실적은 그대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떨어졌기 때문에 PER이 15배 하다가 7배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대로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워낙 성장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 이렇게 침투를 되게 심하게 받았는데 홈쇼핑은 왜 이렇게 멀쩡하냐. 우리나라에서 MD 경쟁력이 제일 센 데가 어딜까요? 홈쇼핑입니다. 백화점 MD 역량 그렇게 좋지 않아요. 다들 뭐 남들 들여놓는 거 다 들여놔요. 어차피 거기는 그 입지 가지고서 장사하는 데기 때문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 상품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MD는 제일 좋은 게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은 MD 경쟁력이 최고입니다. 초분단위로 맨날 싸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엄청나게 좋죠. 아무튼 상품 카테고리가 다양하진 않겠지만 지금 방송하고 있는 CJ 홈쇼핑의 그 상품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홈쇼핑의 과제는 뭐냐면 이거를 잘 방어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 유통을 갖다가 처음에는 한번 우리 들이받아 봐? 그랬어요. 다들 돈이 많아가지고서. 근데 쿠팡이 1조 원 넘게 영업손실 내는 걸 보고 아 이건 우리가 끼어들 판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들 이제
추스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유통을 이런 양질의 컨텐츠를 갖다가 외연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만 수용을 하고 있죠.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GS 같은 경우에도 GS 홈쇼핑은 캐시카우인 거고, GS 프레시하고 편의점에서 뭔가 성장한 동력을 찾을 거고, CJ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아마존이 35% 시장 점유율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태도가 돌변했어요. 예전에 군대 가면 이렇게 조교들이 이렇게 조교 모자 이렇게 거꾸로 쓰면서 싹 이렇게, 요즘 DP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우리가 판매 수수료도 적게 받고, 저희가 직매입 다 해드리고요 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쪼고 있죠. 쥐어짜고 있어요. 스퀴즈하고 있어요. 그게 35% 시장 점유율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쿠팡도 아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재밌는 현상이 뭐냐고 하게 되면, 클리오나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 쿠팡에서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은 직매입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고, 그리고 생산 관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유연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직매입 해준다면 물건 싸게 줘요. 그런데 쿠팡이 너무 후려치니까 지금 그냥 재고 좀 많이 쓰면 바로 그냥 반값 세일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쿠팡이 잘 보시게 되면 직매입하는 회사들의 특징인데, 잘 보시면 가격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재고를 갖다가 효율화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효율화하기 때문에 좀 안 팔린 거 있으면 후려쳐요. 지금 쿠팡은 매출이 중요하지 뭐 이익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쿠팡의 GP 마진이 15%라니까요. GP 마진 15%? 아니, 직매입하는데 무슨 15%예요.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직매입해가지고서 45%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 30% 이상 나와야 돼요. 물건을 싸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클리오라든지 이제 LG생건 같은 애들이 야, 그거 안 돼. 올리브영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야, 너 쿠팡에서 지금 프로아이 팔레트 저렇게 싸게 팔고 있는데 그걸 우리 어떡하니? 그러니까는 클리오 입장에서는 브랜드 관리는 이퀄 가격 관리예요. 브랜드력을 관리한다는 것은 가격 관리예요. 가격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더 페이스샵이 중국 가서 망하게 된 게 가격 통제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클리오가 이거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 여기가 매출 비중이 쿠팡이 50%였어요. 근데 나왔어요. 안 되겠다. 나왔어요. LG생건도 이제 그 샴푸 같은 거 쿠팡에서 안 팔아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쿠팡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아니면 물건을 팔 데가 없는 건데, 근데 쿠팡은 아직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벤더들이 여차하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쿠팡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퀵커머스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규모. 이거 시장 규모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뉴스에서는 뭐 2조 원 얘기 나오고 있고, 왜냐면 배달의 민족이 작년 매출이 1조였거든요. 근데 시장 점유율 50%라고 하게 되면 2조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향후 3년 동안에 뭐 5조 원으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GS 리테일이 6개월을 갖다가 뭐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장 규모를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지금 배달의 민족이 매출이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을 갖다가 구분을 해보게 되면 8,500억 정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음식점 배달이에요. 음식점 배달. 그리고 비마트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정도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음식점 배달은 유통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저희가 통계청에도 보게 되면 음식점 서비스업이라고 들어가지 소매 유통이라고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유통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말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음식점 배달 가지고서는 지금 대한통운이 뭐 할 거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퀵커머스 시장은, 유통에서 말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이 1,500억 비마트로 보고 있죠. 그러면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나머지 뭐 요마트 같은 경우 얼마 안 돼요. 뭐 제 생각에 한 200억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편의점 같은 데서 도보 배송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출 비중 1% 이하예요. 그래서 다 합쳐보게 되면 한 3,500억 남짓이에요. 시장 규모가. 그래서 이 퀵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그 뉴스나 이런 데 지금 잘 몰라요. 유통시장이 지금 워낙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는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 규모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3,500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편의점 시장을 뭐 침투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편의점 시장이 1.3% 비중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여력이 어디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따져야 되는데 이 수요가 문제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 3분 정도 해가지고서는 6,000원 정도의 6,000원 정도의 물건을 갖다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퀵커머스를 사용하게 되면 2, 3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10,000원이 이상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배송을 할 수가 있고 30,000원 이상 되어야지 공짜로 배송이 되고 평균 배송은 15,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수요가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6,000원 정도 살 건데 이거를 퀵커머스를 이용하려면 한 3번을 갖다가 참고 기다리다가 이제 배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분이면 갈 수 있는데 2, 30분 걸려요. 이걸 갖다가 또 한 3,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쓱닷컴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3,000원 이게 공짜가 되기도 하고 기본적인 장바구니하고 이 온라인 배송하고 RF가 비슷해요. 하지만 퀵커머스는 좀 달라요. 작년에는 이제 이 비마트가 공짜였어요, 배송. 그래서 저도 이제 야근하다가 뭐 오징어 땅콩하고 이 바나나 우유 이런 거 이제 6,000원밖에 시키지 않았는데 막 공짜로 막 30분 안에 오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시켜요. 왜냐? 아니 뭐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물론 이제 강남의 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 안 하고 시키겠지만 그건 대중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런 수요가 있겠느냐, 얼마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비마트의 실적이 이제 그 배송료 받거든요. 비마트의 실적이 얼마나 될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퀘스천이에요. 수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도 이게 임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쿠팡 이츠마트 같은 경우에 월 4,500만 원을 갖다가 임차료를 지불한다는데 거기다가 배송 인력 같은 거 또 직고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해야 되는데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지금 이거 안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퀵커머스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갔다. 예, 너무 시장이 지금 뭐 계속 배송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요 편의점 시장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두 가지. 그러니까는 GS 리테일처럼 얘네들은 홈쇼핑도 있고 GS 슈퍼도 있고 편의점도 있잖아요. 이쪽에 온라인에 이 밴드를 갖다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도구적인 전략. 요교에서는 이익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도 필요 없어요. 편의점하고 슈퍼가 다 전국에 16,000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민이나 쿠팡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도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퀵커머스 자체 사업만으로 이익 내기는 대단히 힘든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배송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약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마트 이제 마켓컬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내용인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쿠팡이 성공적으로 그 IPO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줄기 시작했어요. 영업 손실. 그러면 실적 포캐스팅이 되거든요. 언제쯤에 지금과 같은 고정비하고 원가율을 가져가게 되면 이익이 나겠다. 이제 그런 실적 가시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IPO를 한 건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불확실성 요인인데 새벽 배송은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마켓컬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빨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 비싸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배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데이타임 같은 경우에도 뭐 수요가 넘쳐나는데 굳이 저 새벽 배송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켓컬리는 왜 저 새벽 배송이 나왔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에요. 왜냐하면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오늘 다 팔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배송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배송을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전환을 시켜서 뭔가 굉장히 큰 혜택을 소비자한테 주는 것으로 그걸 바꾼 거죠. 그게 이제 김슬아 대표의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BEP를 넘기 힘든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되면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을 내겠지만은 그러면 마켓컬리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들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을 해볼 때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뭔가
플랫폼 업체가 되고 추가적인 신규 사업도 하고 아마존처럼 온라인 유통에서 수익도 내고 하게 되면서 그런 비전이 보이지만 마켓컬리는 그런 비전이 보이진 않죠. 뭐 어차피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뭐 그 절대적인 트래픽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들도 지금 만만치 않죠. 습닷컴이나 오아시스 같은. 예,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를 그렇게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 사업만으로 그렇게 또 어필하기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쿠팡은 좀 마켓컬리는 좀 과제가 좀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